네, 안녕하세요. 저 시민환경연구소의 백명수입니다. 저희가 이제 시민과학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오고 또 필요하다라고 말해온 지가 한 4년, 5년 됐습니다. 저희가 시민과학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시민과학을 얘기하면 그게 무슨 말이냐라고 얘기하는 질문도 많이 받는데요. 저희가 시민단체로서 시민과학에 대해서 좀 필요하다라고 현실적으로 느낀 거는 1990년도에 들어서 시민자원봉사의 개념이 굉장히 확대되면서 모니터링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단체가 주요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현장에서 이제 특히 자연생태 분야에서 모니터링을 많이 해왔는데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그 자리에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들의 참여에만 그치고 거기에 나온 성과가 사회화되지 못했다. 그러면 사회적 자산으로 이 시민들의 참여를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낼 거냐, 정량적으로 아니면 정성적으로 그런 고민을 하던 차에 시민과학을 접했고, 이런 시민과학이 시민들의 활동을 좀 더 체계화시키고 성과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수단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민과학에 대해서는 너무나 반갑게도 이미 네이처에서도 이미 다른 나라에서는 굉장히 선진적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이처는 저희 자연과학도에서는 논문을 꼭 한 번씩 내보고 싶어하는 잡지인데, 이제 기고가가 시민과학의 시대가 왔다라고 하는 기사가 2018년에 실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다들 들어가서 읽어보시면 좋을 텐데, 많은 다양한 이제 시민과학의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시민과학이 그러면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좀 퍼지고 있느냐를 또 저희가 그 구글에 앵그램 뷰어라고 해서 이제 영어로 된 책들의 시민과학이라는 용어가 시티즌 사이언스가 얼마나 빈번하게 사용하느냐를 저희가 좀 보고 싶어서 봤는데,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자원봉사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빨간 게 이제 90년대 후반 들어서 좀 증가했다가 이게 이제 시민과학으로 바뀌면서 비약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옆에 거는 이제 시민과학 시티즌 사이언스 2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어떤 용어들이 많이 나오냐를 제가 또 검색해 봤는데, 프로젝트라든지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해외에서는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시민과학이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이제 모든 관심이 좀 많이 가면서 사람들이 들여다보고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시민과학이 그럼 뭐냐라고 얘기하면 저희가 어떻게 하나라고 정의하기는 되게 힘들어요. 근데 시민과학은 굉장히 가능성과 다양성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대략 저희가 원칙이라는 걸 측면에서 보면 유럽 시민과학에서 10대의 원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원칙에 부합한 활동을 좀 대략 시민과학이라고 보는데 다 맞지도 않습니다. 근데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다양한 시민과학 활동이 되어 오고 있는데, 이게 시민과학 이름이라고 딱 정의돼서 얘기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동안 해왔던 여러 가지 성공 사례가 좀 있는데요. 이 기존의 연구에서 이런 프로젝트들을 시민과학 10가지 원칙에 대해서 견주어 보니 이미 훌륭하게 많이 진행되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 우리는 시민과학의 특징은 일단 자연생태 분야에서 굉장히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국경을 넘어서 발전하고 있는데요. 그 밖에도 이제 시작되고 있는 게 해안 쓰레기 모니터링이라든지, 쓰레기에는 굉장히 시민과학적 요소가 많이 발전될 수 있는 분야라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악취라든지 아니면 뭐 구제역 이제 그 도살 이런 문제에 있어서 시민 활동했던 결과도 있고 해서 이런 쪽에 많은 활동과 성과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계속 시민과학이 우리나라에서 활성화돼야 되냐, 이미 잘된 성과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민과학이 어려웠던 한계들은 이제 여전히 또 인프라가 매우 부족하고 재원도 많이 부족합니다.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밖에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 굉장히 많고, 또 시민과학에 대한 이제 과학계 인식과 참여가 매우 절실한데요. 이미 기존 과학에서는 시민과학이 뭐냐, 그리고 시민과학한 걸 믿을 수 있어? 이러라고 하는 문제의식이 많고, 또 그 시민과학 자체의 데이터 신뢰성이나 방법론도 아주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리고 시민과학의 학술적 성과를 또 어떻게 인정해 줄 거냐에도 부족한 부분이 많고요. 그리고 시민들의 참여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이끌까, 굉장히 핵심적입니다. 이건 리빙랩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 문제, 동기부여를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인정해 줄 거냐의 문제도 있고, 또 시민과학의 전문성의 역량 부족, 시민과학 활동하는 많은 분들이 현장에서 내가 하는 것들이 얼마나 이게 전문성인지 모르겠다, 또 전문가의 협업을 통해서 내 역할에 역량을 좀 검증했으면 좋겠다라는 요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정책 연계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시민과학은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렸듯이 시민과학은 이미
다양한 정의가 있고 유럽이나 미국을 통해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법이 또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시민과학을 지원하는 법도 만들어져 있어서 노아라든지 아니면 환경청이라든지 이런 이제 기본적인 정부 기관이 시민의 수용성을 높이거나 프로젝트를 할 때 시민과학을 이용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이제 기존 연구에서 한번 이제 정의가 되어 있었는데요. 또 다양한 정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비전문가인 시민이 과학자와 협력하는 자발적인 과학 활동이다라고 이미 정의를 했는데요. 이 밖에도 정부나 기존 전문가들이 들여다보지 않는 소외된 부분을 시민들이나 저희 같은 단체가 깊이 있게 연구하는 것, 이런 것들도 시민과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시민과학은 이미 다른 나라에서는 굉장히 많이 발전했고 특히 오픈소스를 이용해가지고 연결해주는 역할이 이미 많이 발전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미나 미국 지역을 통해서 시민과학 협회라든지 아니면 온라인 통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까지 지원해주는 그런 역할의 플랫폼이 많이 발전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민과학은 이미 이제 그 공동체 기반의 모니터링이다. 굉장히 많은 빅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의 연구에서 혁신의 연구로 좀 진화하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기후변화, 기후위기와 같은 불확실성이 높은데 새로운 과학적 접근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 그림은 이제 그 주니버스라고 하는 시민과학의 굉장히 대표적인 사이트인데요. 원래 전체 프로그램의 시민과학적 프로그램으로 유명하는 곳인데요.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져 있어서 시민과학에 시민들이 원하는 데 들어가서 본인이 활동할 수 있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우리나라에서 그럼 시민과학이 있을까라고 이제 의구심을 가지고 한번 찾아보자라고 해서 저희 서울 이제 뭐 전국 단위로 하기는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서울 지역에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많은 시민과학 사례가 있었고 또 누가 시민과학자냐, 시민과학을 한 사람들이 시민과학자일 텐데 저희가 우리나라에서도 시민과학자로 할 수 있는 분들 찾아보자라고 해서 한번 찾아보고 그다음에 저희가 했던 내용들입니다. 시민과학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것도 한번 해보자라고 저희가 기획을 해서 뭐 소개해드릴 3가지의 활동을 좀 했었는데요. 네, 서울 지역에서의 시민 모니터링, 시민과학은 이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저희가 좀 조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미 자연생태 분야의 새 모니터링이라든지 아니면 생태경관 보전 지역이라든지 보호지역에서의 모니터링, 그 다음에 도심 지역에서의 양서류 모니터링,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략 시민과학의 가장 큰 저희가 장점이라고 보면 긴 세월 동안 그 관심을 가지고 해왔던 데이터의 축적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미 2018년, 2005년부터 진행된 것도 있었고 또 뭐 근래 4, 5년 된 것도 있는데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들이 조사가 되고 기록이 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 저희가 그렇게 시민과학 사례라고 찾아보면 거기에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느냐라고 봤더니 매년 600명 이상이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있었고 그 다음에 300명 또 내지는 아주 소수의 활동가 중심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활동도 이렇게 지금 현재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시민과학의 참여에 있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 시민과학이 또 서울 지역에서 또 보면 정책 변화를 또 견인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민과학이 데이터를 구축하는 데는 많은 목적이 있어요. 궁금증도 있지만 개발이나 위기에 처한 종이나 비인간 종들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현안 지역도 문제 해결에 대한 요구를 해서 실질적으로 정책을 바꿔내는 역할도 하고 있고 또 없던 종에 대한 서식지를 확인해서 개발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종을 보존하는 대체 서식지를 소속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른 뭐 서울의 SOS 제비가 살고 있다라는 모니터링을 통해서 시민과학 활동을 통해서 제비 보전 정책이라든지 새만금에 이제 막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모니터링, 장기 모니터링을 통해서 새만금 보전 대책을 촉구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네, 과학적 접근은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지역에 기반해서 모니터링을 축적해온 결과 이것들이 시민의 전문가를 양성하기도 하고 그 데이터를 축적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전문적인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길동 생태공원입니다. 여기에는 1999년부터 시작했으니까 지금 한 20년이 넘었죠. 여기에 사람들이 이제 그 시민이 참여하면서 모니터링을 해오는데 여기 모니터링 결과를 지속적으로 축적해온 결과 뭐 박사도 배출이 되고 또 이런 보시다시피 많은 일반 시민들이 볼 수 있는 안내서도 굉장히 많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식물학 보고서라는 건 전문가가 내기 어려운 주제입니다. 매일매일 가서 20년 동안 나오는 보고서들이 이런 책들로 소개가 되고 있죠.
시민과학자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에 저희가 찾아본 거는 시민과학자입니다. 누구를 시민과학자라고 할 거냐? 많은 뭐 활동 중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을 시민과학자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일단 저희가 첫 번째로 살펴본 분들이 책이나 유튜브, 개인 홈페이지 이런 개인 소통 플랫폼을 가지고 사회와 소통하고 있는 분들을 시민과학자라고 생각해서 찾아봤더니 또 서울 지역에서도 한 뭐 10명 이상 바로 저희가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런 단체 활동이나 모니터링 아니면 개인적인 흥미를 통해서도 본인이 관찰한 데이터들을 네이처링이라는 오픈 플랫폼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고 내지는 자기의 SNS를 통해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시민과학에 대해서 과학자라고 부를 만한 분들도 계시고 시민과학 활동도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시민과학 그런 활동 내용들은 굉장히 다양하죠. 통거미 모니터링이라든지 아니면 윈도우 스트라이크 아시죠? 새들이 유리에 부딪혀서 죽는 거 이런 것들도 관찰을 통해서 이제 웬만하면 보실 겁니다. 유리벽에 점을 찍어가지고 이제 새들이 충돌하지 않게 하는 것. 그다음에 안영천 생태 모니터링, 새를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관찰하면서 국가적인 생물 모니터링 같이 결합하고 있고 또 개미 행동이라든지 뭐 습지 모니터링 이런 것들이 단행본이라든지 네이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거나 알려지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시민과학에 굉장히 미쳐서 하면 다행인데 그 미쳐서 하기까지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시민과학이나 모니터링에 들어오는데 이런 분들이 자기 활동을 통해서 자기가 스스로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냥 데이터가 죽지 않고 사회적 자산으로 될 수 있는 게 어떤 걸까 고민하다가 자기가 모니터링을 하면 바로 그래프로 나오는 거를 만들면 어떻겠느냐라고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서 데이터를 입력하는 순간 그래프로 뜨는 거죠. 그 지역에. 그러면 내가 조사한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조사한 것까지 바로 확인이 되고 그런 데이터가 1년, 2년, 10년 쌓이면 추세 데이터를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접근한 게 올해 시각화인데요. 아직 완벽하진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아이디어를 이렇게 실현 가능하다라는 거 확인하는 선행이었는데요. 통상 지금까지는 뭐 이렇게 데이터를 조사를 하면 이런 표로 끝납니다. 이것도 훌륭하죠. 표로 이렇게 정리했으니까. 근데 이런 거에서 끝나지 않고 저희가 올해 한강에서 철새 모니터링을 이제 단체들이나 시민과학자분을 통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이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데이터베이스화로 구축하고 그것을 출력 화면으로 그래프로 나타낼 거냐, 이게 동시적으로 되느냐를 고민했던 겁니다. 근데 아주 이상적인 아이디어란 그림은 이제 입력 화면을 통해서 입력하고 이 데이터 검증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로 축적이 되고 그게 저희가 원하는 출력 형태로 데이터가 이제 그래프화돼서 이게 나오는 형태인데요. 저희가 처음 접근하는 거라서 입력하면은 처음에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정리한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그다음에 그것들을 이제 원하는 형태의 그래프로 출력해서 웹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것까지는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입력 화면까지 만들어서 같이 연결하면 훨씬 더 좋겠다라는 접근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데이터 정리를 엑셀과 파이썬으로 이미 뭐 다들 아시다시피 정리를 했고요. 이것을 이제 시각화하는 데는 저희가 PHP라든지 아까 앞서서 봤던 개념으로 그래프 플라이티를 이용해서 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그냥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오픈소스 이용한 겁니다. 근데 저희가 되게 어려웠던 거는 이게 저희가 예산이 많아서 좀 더 전문가분들하고 같이 결합했으면 멋진 게 나왔을 텐데 다 자원활동 하시는 분들이나 몇 번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하고 결합을 했기 때문에 그 와중에서도 그냥 이렇게 실현해보고 봤다는 게 되게 큰 의의로 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화도 저희가 이제 종 이름이라든지 아니면 사이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데이터베이스로 구조화되느냐도 저희가 프로그래밍을 해서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것들 데이터베이스가 쌓였으면 그것을 이제 불러와서 그래프로 만들어내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제 이게 또 프로그래밍해서 코드도 만들고 해서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각화한 그래프 예시인데요. 저희가 이거를 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서버의 문제였습니다. 이게 보안에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이걸 저희가 서버에 올리는 순간 외부에서 아까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각 시민과학자들이 현장에서 이걸 입력해서 바로 올려주면 웹에서 확인이 되려면 서버를 이용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해커들이나 그 서버 보안에 취약해서 저희가 올리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한번 확인하는 정도에서 그쳤는데 좀 더 예산이나 아니면 좀 더 저희가 내년이나 내후년 계속 과제로 삼는 것이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여하면 저희 홈페이지에 10년, 20년 장기 모니터링으로 가도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프 형태에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런 그래프가 입력과 동시에 나올 수 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 시민과학자라고 하면 현장에서 조사한 것들이 그래프로 내가 조사한 게 얼마만큼의 그 다른 지역
지역과 비교해서 나올 수 있고 또 내가 이 지역에서 조사한 멸종위기종이라든지 아니면 주요종들이 어떻게 또 추출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거고요. 또 이게 저희가 올해 봄에만 겨울에서 봄에만 했던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게 1년, 2년, 3년 쌓이면 과학자로서 활동했던 축적된 데이터가 어떻게 패턴을 갖는지에 대해서 자기 학습이 될 수 있다라는 장점도 갖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작업을 해봤더니 이게 이제 바로 우리가 홈페이지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스마트폰에서 바로 입력하면 훨씬 더 빠르겠다라고 해서 이런 이제 만들어 봤는데요. 요게 관찰자라든지 뭐 윗도 이런 것들을 바로 이제 그 연동해서 찍힐 수가 있고 종이 이름과 추가가 되면 이제 그게 데이터베이스로 바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런 이제 작업을 하면서 굉장히 이 전문가가 필요하다. 이제 오늘 여러분들 전문가들 많으시고 경험도 많은데 이런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저희는 솔직히 AI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현장에서 이것들을 바로 처리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와서 들어보니 이것도 AI의 일종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특히 자연생태 분야에서 AI가 접근이 된다고 하면 훨씬 더 많은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공유화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전히 이 시민과학에서 풀어지지 않는 문제가 데이터를 어떻게 공유할 거냐의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어렵게 모은 데이터를 어떻게 공유할 수 있어라고 하는 데이터 메타성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하자는 움직임에 대해서 아직 이제 아카이빙이나 이런 것들이 구축되지 않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개인들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 또 네트워크망이 시민과학 쪽에서는 아직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나누는 거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시민과학이 좀 더 정착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좀 필요한 것들이 가장 먼저는 시민과학과 관련된 법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 같이 법이나 지원 체계가 있어서 많은 이제 활성화를 지원하기를 바라고 있고요. 두 번째는 시민과학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및 역량 강화인데요. 그동안에 많은 성공 사례가 있는데 이것들이 너무 이렇게 성공 사례를 구축돼 있지 않고 제도권 교육이나 시민과학 연계가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시민과학에 대해서 굉장히 생소합니다. 저희가 바라는 사회는 언제든가 이제 청소년들이 나도 시민과학자가 되는 것을 비전으로 삼는 것, 뭐 이것도 저희가 바라는 지향하는 사회인데요. 아직 거기까지 가기는 굉장히 먼 것 같습니다. 이제 리빙랩 네트워크 구축된 것처럼 시민과학 네트워크 내지는 시민과학에 대한 사람들의 연대가 더 활발하길 바라고 있고요. 이를 지원하는 소통 저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오픈 소스로 저널이 만들어져 있고 그게 기존 학술 저널하고도 연계가 돼 있더라고요. 반드시 뭐 학문적 성과를 내는 게 아니라 시민과학에 있어서 방법과 발전에 어떻게 기여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저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오픈 저널 형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잠재적인 시민과학 활동의 발굴 및 지원. 우리나라에서 지금 시민과학이라고 아까 보여드린 표에서 몇 가지 사례이지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더 체계화된 데이터베이스화되고 좀 더 지원이 되면 훨씬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나 발굴 및 지원이 매우 필요하고 또한 더불어서 시민과학자뿐만 아니라 시민과학을 지원하는 코디네이터의 역할, 지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되어 있어서 그런 분들에 대한 시민과학 아카데미 지속적인 것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